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 한 가지 선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주중에 분위기가 좋더니 목요일에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 흐름은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주가 지수와 채권 금리, 달러, 금, 비트코인 뭐 다 같이 올랐던 장세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채권 투자자들과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웰스파고에서는 베어마켓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하드 랜딩도 아니고 그냥 노 랜딩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경기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편향에 빠지지 말고 좀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확실히 1월보다는 2월이 난이도가 좀 어렵긴 하죠. 특히 지난주에 CPI 지수가 나온 뒤에 변동성이 좀 더 커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번 달에 어떤 종목들이 특히 두각을 나타냈는지 나스닥 100 지수 수익률 상위 종목들 오늘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우선 약 2주를 좀 넘는 기간 동안 여기 탑 10 종목들 한번 보시면 모두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걸 오른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것 같은 여기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인데 온라인 숙박 어플 아니겠습니까? 저도 해외여행 갈 때 호텔보다 에어비앤비 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21일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에어비앤비가 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번 분기에서 그러니까 1분기에도 괜찮은 성적을 낼 것이다 라고 발표했던 것만큼 투자자들의 기대를 이번 2주 정도 한몸에 받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행 수요가 2023년에 보다 본격적으로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목들 여기 2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은 공통의 테마를 좀 갖고 있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사이버 보안 쪽이 최근에 확실히 좀 강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 데이터도그, 그 다음에 포티넷 같은 경우가 바로 사이버 보안 종목인데 순달람에서 소개를 몇 차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좀 유독 최근에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스 3위에 있고 그 다음에 8위와 9위에 각각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그리고 엔비디아가 자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여기 9위에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로 달려보겠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긴 하지만 사실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작년이 엄청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힘들게 눌러왔던 리스크 요인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이죠. 뚜렷한 악재들이었는데 우선 작년에 문제점은 다름 아닌 코인 채굴의 문제였습니다. 이더리움이 더 이상 GPU,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로 채굴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이더리움의 그래픽카드들의 시중에 쏟아져 나왔고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해서 신제품 수요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더군다나 PC와 노트북은 경기가 하강하면서 안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은 재고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난 11월 16일 실적 발표에서 15분기 만에 첫 어닝 쇼크를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건데 대단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게다가 중장기적 우려도 여기 밑에 보시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PC 판매와 게임 판매 성장이 좀처럼 회복이 더디다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력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시장에서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죠. 인공지능 연산에 엔비디아의 GPU가 각광을 받으면서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빅테크들이 GPU를 많이 이제껏 사줬었는데 이제 올해 9월부터는 못 팔게 되는 겁니다.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주식을 하면서 어떤 재료를 접하게 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료가 이미 반영이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것부터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요소들은 이미 작년 10월 중순까지의 주가 하락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 수익률을 한번 보시죠. 11월 1일에 엔비디아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방송을 이때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을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주가 수익률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MD보다 거의 2배가량 높은 상승 변동성을 보여준 건데요. 나스닥 100 지수가 같은 기간 동안 10% 상승에 그쳤다는 것에서 봤을 때 얼마나 엔비디아를 둘러싼 투자 심리가 최근에 좋았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리스크를 반영한 상태에서 물론 최근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1월부터 엄청 좋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개별적인 요인이 없이 이렇게 혼자 돋보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무엇인지는 제가 여기다가 힌트를 해두긴 했습니다. 이 마크를 좀 아시는 분들도 이제 좀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실적 아니면 기대감이 올라야 합니다. 우선 그렇다면 실적을 먼저 이쪽에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11월 실적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못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17%의 매출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주력 분야였던 게임 매출, 여기 제일 위에 게임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선방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자동차 쪽입니다. 물론 자동차는 매출 규모가 아직 뭐 이렇게 0.26 10억 달러밖에 안 돼서 그렇게 장기적인 부분으로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그래도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31%가량 올랐던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여기 1%에 그쳤기 때문에 뭐 과거보다 엄청났다 뭐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2일에 엔비디아는 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매출 컨센서스는 지금 한 60.2억 달러 정도 되고요. 마진율은 65.87%입니다. 마진은 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매출이 역시 20% 넘게 크게 빠질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 상승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치는 아직은 그리 높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을 위한 또 다른 변수인 기대감을 좀 봐야겠죠. 밸류에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밸류에이션 하면 딱 떠오르는 기법인 PER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의 5년 평균 PER은 37배인데요. 지금은 50배가 넘어갑니다. 이 차트 왼쪽 거 보시면 돼요. 여기 회색선의 평균을 아득히 넘어서 이렇게 지금 PER이 거의 수직 상승한 모양새입니다. 지금 PER 수준보다 높았던 때는 2021년 4분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치보다 주가 상승이 최근에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팍 올라갔잖아요. 회색 영역인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최근에 큰 변동이 별로 없는데 주가가 먼저 이렇게 반응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밸류에이션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리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의 기대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납득 가능한 건지 그거를 저희는 좀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차례차례 드려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엔비디아의 각 사업부가 어떤 정도의 영역을 이루고 있는지 각각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크게 보면 4개 있습니다. 게임과 데이터 센터가 그중 핵심에서도 핵심이고 시각화와 자동차가 또 미래 먹거리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매출 비중을 적어놨는데 데이터 센터 부문이 직전 분기에서 거의 65%, 65%를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핵심 분야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성장률이 60%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성장하는 사업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여기 보시면 90%, 90%다 보니까 고속 성장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누가 뭐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테마 기업이고 이 분야의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폭발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만드는 재료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주가 상승에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쪽에서 아까 마크를 보시죠. 작년 11월 30일 오픈AI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제인 챗 GPT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뭐 심심이라든가 뭐 이루다라든가 이런 서비스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충격적이라면서 빨리 이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써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참고로 챗 GPT는 엔비디아의 GPU 1만 개로 인공지능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2만 5천 개로 숫자를 더 늘려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챗 GPT에 쏟아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인들만 관심이 많을까? 그래서 제가 조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선 오른쪽 그래프 이걸 한번 보시죠. 이 차트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가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겁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러니까 구글 번역의 경우에는 78개월이 걸렸고요. 스포티파이는 55개월, 그리고 인스타그램조차 3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깬 게 중국의 틱톡이었는데 얘네가 9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1년도 안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 기록은 절대 안 깨질 줄 알았는데 챗GPT는 고작 2개월밖에 안 걸렸었습니다. 사용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단순히 사용자 측면에서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에게도 인공지능 테마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아졌고요. 미국이라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죠. 왼쪽 그래프는 최근 일주일간 미국 유명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된 주식 탑 5를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주식은 바로 다름 아닌 테슬라고요. 테슬라의 사랑은 뭐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알파벳,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C3AI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 전부 다 인공지능에 일가견이 있는, 그리고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챗GPT에는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이게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으로 이 테마가 지속 확대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궁금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보시죠. 이거는 지난주 제가 메타를 다루면서도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인공지능 연산, 정확히는 딥러닝 연산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먼저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아주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겠죠. 그리고 그 잘 짜낸 코드들을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게 서비스 제품으로서 만들어내고 또 운영을 하려면 고성능의 반도체가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전력 설계도 수반돼야 하고요.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 설계 능력이 그러니까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딥러닝 연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반도체의 종류는 다름 아닌 GPU입니다. GPU는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챗 GPT의 인기 확대,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급증, 당연하게도 반도체를 향한 자본 지출 금액을 늘리게 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런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글이 만약에 본인들의 검색 기능을 인공지능 방식으로 통합 적용시킨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실제로 챗 GPT의 등장과 그 인기몰이에 가장 몸서리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이기도 합니다. 구글이 만약 딥러닝으로 현재의 검색 쿼리를 다 수행을 하려면 엔비디아의 A100 GPU가 약 410만 개가 필요합니다. 410만 개. A100 하나도 비싼데 이게 수백만 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서버와 네트워킹 비용으로만 한화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반도체 구매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고 말이죠. 챗 GPT의 탄생은 컴퓨팅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치켜 세웠습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챗 GPT의 출현은 아이폰이 일으킨 모바일 혁명급이다라고 또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띄워주죠. 젠슨왕 CEO가 이렇게나 띄워주는 이유는요, 명백합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본인들이 제일 잘하고 그래서 가장 수혜를 입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나 일관성이 있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왼쪽 그림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감안을 하고 그린 선순환 모델입니다. 왼쪽 거부터 보실게요. 우선 엔비디아가 범용 인공지능 연산용 칩인 GPU를 만들고 나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GPU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도 함께 만듭니다. 그걸 엔비디아에서는 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GPU가 많이 팔릴수록 이 쿠다의 생태계는 확대가 된다는 거죠. 현재 350만 명의 개발자들이 이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개발자 숫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엔비디아 방식에 맞춘 각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맞춰서 PC 제조사와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엔비디아 제품을 또 들여놔야 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수백 개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숫자는 지금 3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챗 GPT의 출현으로 이 분야의 숫자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된다는 말이고 GPU 수요도 커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쿠다와 그리고 개발자 숫자 그리고 그에 딸린 어플리케이션 숫자가 최근 몇 배씩 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년 만에 4.5배, 4년 만에 3.5배, 4년 만에 5배 이렇게 팍팍 뛰고 있지 않습니까? GPU, 하드웨어만 딱 잘하고 잘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쥐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AMD나 인텔 같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기가 힘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가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국 리스크도 챗 GPT와 인공지능 혁명으로서 조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엔비디아가 최고 사양급 GPU를 중국에다가 파는 것이 올해 가을 정도부터는 제한이 된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런 제도를 우회한 겁니다. 중국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설계를 도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 없다고 젠슨항 CEO가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물론 실제로 규제가 발효가 된다면 타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총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빠르게 이렇게 초록색 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는 28%가 넘어갔었는데요. 이게 직전 분기에는 19%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스크는 점차 해결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당분간 오히려 엔비디아가 팔아먹을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지대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조그만 도표 한번 보시죠. 이게 구글 검색창에다가 챗 GPT를 검색한 빈도를 국가별로 나눠본 겁니다. 중국이 단연 가장 높은 축에 속해 있고요. 2등 국가인 싱가포르와도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18등이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중국 증시에서 가장 뜨겁게 상승하고 있는 테마가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테마이기도 합니다. 챗 GPT로 말미암아 발생한 인공지능 혁명에서 중국은 당장 엔비디아 제품을 쓸어 모을 심산이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당장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GPU 중에 95%가 엔비디아 것이고요. 중국 최고의 전략기관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쓰고 중국 최고의 데이터 센터 서버 제조기업인 인스퍼도 엔비디아 것으로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최대한 GPU를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인즉 엔비디아에게는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을 수도 있다 그 말이 되죠. 그리고 제가 지금껏 주로 데이터 센터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요. 인공지능을 다른 쪽으로도 이미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쟁사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게이밍 GPU에 쓰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발표한 RTX 4090 그래픽카드가 각각의 게임에서 얼마만큼의 프레임 퍼포먼스를 뽑아내는지 나타낸 겁니다. DLSS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키게 되면요. 이 퍼포먼스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DLSS의 세 번째 버전인 DLSS3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기 형광색 정도의 성능만 나오게 되지만 켰을 때는 성능이 저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많게 보면은 특정 게임에서는 거의 5배 넘게 성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DLSS3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카드에만 적용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고사양급 게임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왼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되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엔비디아는 새로운 AI 혁신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래픽 드라이버 업그레이드는 기존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최대 또 30%나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AMD의 그래픽카드 신작을 성능으로 압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또 한 번 올리게 되면 엔비디아의 인기는 더욱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엔비디아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또 직접적인 경쟁 기업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에는 단순히 GPU를 잘 만들고 있다는 데서 끝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고 또 생태계를 이미 잘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 제대로 열린 것이고 밸류에이션은 그 시대를 표상하고 있다. 표상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인 3월 20일에는 GTC 2023이라는 게 개최가 됩니다. 엔비디아가 주관을 해서 각종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또 홍보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에 참석하는 연사들이 굉장합니다.
알파고를 만들었던 구글 딥마인드의 CEO죠. 하사비스가 오고요. 오픈 AI의 수석 과학자도 참석합니다. 이런 인공지능계의 인싸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엔비디아가 이 영역에서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 기업임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죠. 저 순달람이 3월에 이 내용 꼭 한번 들어보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무서운데 일자리 뺏길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순달람은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